제가 일본에서 오래 생활하다 보니까 좀 어제 한국에 왔는데 아직 한국화가 안 돼 있습니다. 일본어가 좀 이렇게 나오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본도 지금 그 화우 시장이 좀 급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화우 수출량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늘리려고 그러고 전체 축산물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 그 금액으로 차지하면 많은 양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출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적극적으로 프로모션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소고기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급이 진짜 높은 거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1처럼 그 소비자들이 이제 적당한 가격에서 섭취할 수 있는 그 소고기를 찾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도 지금 현재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게 송아지 쪽이 있는데 송아지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하고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를 꼭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 중에 이 슬라이드를 꼭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 게 포유기하고 육성기 그다음에 비육기가 한국하고 좀 계열령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똑같이 이렇게 번식 농가가 있고 그다음에 비육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얘기하기는 10 플러스 20이라고 합니다. 번식 농가에서 10개월까지 키워서 송아지를 가축 시장에 내놓습니다. 내놓고 그거를 비육 농가에서 2 플러스 20개월 키워서 보통 30개월에 출하. 이게 가장 전형적인 사양 단계인데 여기서 3개월이 한 가지 기준점이 되는 게 3개월이 여기까지가 포유기 그다음에 여기를 육성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포유 같은 경우는 보통 3개월에서 인공포유를 끝내고 자연포유 같은 경우는 4.5에서 5.5 그다음에 거세도 4.5에서 5개월령에 합니다. 그러니까 거세라는 것, 거세에서 시장에 내놓는 게 번식 농가의 일입니다. 그럼 한국은 6개월에 가축 시장에 5개월, 6개월에 가축 시장에 내놓으면 그 비육 농가가 구입을 해서 9개월에 거세를 해서 이제 비육을 하는데 일본에서는 거세까지 해가지고 가축 시장에 내놓는 게 지금 번식 농가의 일이고 비육 농가는 이제 그걸 구매해가지고 자기의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24개월 화우 공진에서 나오는 24개월령짜리는 여러 가지 송아지에서 우수한 능력을 가진 송아지를 7개월까지 이제 키운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 7개월부터 플러스 17개월 합니다. 그래서 24개월에서 이제 보통 이제 화우 공진회나 이런 데 출품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보통 24개월 출하하는 단기 비육한 소들이 있습니다. 있고 24개월령짜리도 있고 27개월령짜리도 있고 30개월령짜리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마츠자가 뷰 같은 소 같은 경우는 34개월이나 38개월까지 이제 36개월까지 해서 도축을 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는데 화우 공진회를 하면서 24개월 하는 이유도 정부 쪽에서도 단기 비육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프로모션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농가나 이런 경매 시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그게 쉽게 되지는 않는데 기술은 24개월에서 충분히 아까 같이 500kg 전후에 등심 키로의 도체량이나 마블링 같은 거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기술은 현재 개발되어 있고 그런 거에 관련된 프로모션, 매뉴얼 같은 것도 여러분 많은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리면 앞부분에서도 좀 설명을 주셨는데 여러 가지 좀 중복된 이야기인데 아마 한우하고 화우에서도 공통적인 특징이 맞습니다. 그래서 자연포유 같은 경우는 자연포유에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유량을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섭취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유량을 많이 내는 이제 암소도 이제 개량을 하게 되는데 그런 요인들 하나 있고 그다음에 항상 이제 분 상태 같은 거 항상 확인해야 되고 털 색깔이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연 포유에서 아까 스타터 섭취가 상당히 중요한데 하고 그다음에 건초의 섭취량 같은 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확인해야 되고 인공포유 같은 경우는 인공포유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짜 있습니다. 각 회사마다 짜 있기 때문에 그거에 섭취되는데 그때 인공포유를 좀 일본은 또 인공포유도 강화 인공포유라는 또 표현이 있는데 현재 주는 양보다 1.5배나 2배 정도
하게 되면 이제 스타터 섭취량이 좀 낮아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공포유 같은 경우.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그 포유기 육성기 이제 데이터를 좀 소개를 해드리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포유기는 이제 보통 이제 이제 인공 포유 같은 경우는 3개월에서 이유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자연 포유 같은 경우는 4에서 5개월 정도 합니다. 그리고 육성기가 보통 10개월에서. 그래서 보통 이제 뭐 과학적으로 저희가 설명할 때는 스타터 이제 섭취량하고 이때 조사료 섭취량에 따라서 반추위가 발달하고 육성기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포유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반추위나 이제 골격 같은 게 발달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농가들 좀 사례를 좀 몇 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다음부터 좀 들어가 있는 그 사진 같은 거는 그 책자에는 안 들어가 있어서 안 들어가 있는데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제가 농가 이름은 아는데 좀 공개를 하면 좀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A 번식 농가라고 했는데 여기 보통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태어나게 되면 뭐 이제 초유를 먹여야 되니까 이제 놔두고 이제 10살까지 이제 포유 의사에 두고 그 다음에 44일령 보통 이제 한 달 좀 이제 그 송알 상태를 보면서 한 달 정도 해서 로봇 의사로 옮깁니다. 옮기고 그 다음부터 육성호에 넣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8에서 10개월 이제 같이 이제 전체 체중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보통 아까 초유를 이제 한우 같은 경우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그 초유 같은 경우도 화우 같은 경우 좀 양이 많습니다. 보통 처음에 보통 6시간 룰이 있어가지고 6시간 안에 되도록이면 가장 많이 섭취할 수 있게끔 하게 되면 2리터나 정도 먹이가 있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뮤노글로불린 섭취량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가장 6시간 전에는 섭취하라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 초유 같은 게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대형류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제품들이 개발되어 있고 스타터 같은 경우도 이제 개발되어 있습니다. 포유량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그람수로 많이 계산합니다. 보통 이제 피크가 보는 게 한 100g 정도가 가장 피크인데 이건 회사마다 5배 희석하는 거, 6배 희석하는 거 다 자기네 회사마다 자기 특징이 있기 때문에 틀리는데 보통 이제 피크가 될 때 보통 이제 1일 1kg 정도 먹이고 여기 보면 1600 정도 나오는 거는 강화 포유하는 데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1.5배 정도까지 합니다. 그래서 5배 정도 하고 그다음에 육성기 들어가기 시작하면 보통 이제 6.5kg까지 이제 급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대용류의 영양 성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회사 거를 이건 회사가 공개한 자료여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제일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게 양이 많은 게 젠라크렌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한국어로 좀 이름을 적었는데 카프토브 EX 블랙이라고 그래요. 이게 흑모화우 용어로 나왔는데 CP가 28%입니다. 그리고 CF가 18%고 그 다음에 카프 ETP가 26%, 25%. 그러니까는 CP가 28% 정도면 엄청나게 높은 양이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하고 있는 게 보통 1일 100g 정도, 1kg 정도 지금 급여하게 돼 있고, 보통 이제 어느 브랜드도 그런데 대충 다 하루에 1kg 급여하는 게 전체적인 지금 특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농에서는 젠라크레는 원래 낙농회사거든요. 근데 낙농회사인데 이제 홀스타인용으로 개발한 거가 있고, 플러스해서 그거를 이제 이런 급여량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해가지고 화우에 쓰게끔 이런 식으로 좀 개량되어 있는 메뉴를 만들어 있고, 전농은 홀스타인하고 화우하고 다 따르게 돼 있습니다. 밀크 대쉬 같은 경우는 좀 CP 같은 게 보통 이제 높게 돼 있고, 그 다음에 CP 좀 더 이제 소화 흡수나 지방량을 높인 것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또한 CP를 좀 떨어뜨린 것도 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25% 이런 경우는 좀 미생물제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연결했는데 가격이 좀 되게 비쌉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소매가 단가로 20kg짜리 하나가 12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도 20kg가 보통 한 7만 원, 8만 원 했었는데 한 3, 4년 전부터 가격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이 대형류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 근데 이제 이게 인공 포유하시는 농가들의 가장 중요하신 게 여기서 돈을 안 아끼세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이 바로 그 송아지하고 그냥 직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 안 줄이십니다. 인공 포유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이토추 같은 경우도 보통 27%에서 CF가 또 20%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보통 1kg 정도 하는데 이런 농가에서도 섭취할 때 급여할 때 보면 절대 회사가 준 매뉴얼대로 안 합니다. 보통 이제 특징 1kg면 자기네들 경험상 계속 올려보거든요. 보통 아까 강화포유 한 1.5 정도까지도 해보고 아니면은 자기네가 양을 줄여봅니다. 줄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회사가 권장한 매뉴얼이 있긴 해도 자기가 직접적으로 좀 써보고 자기 소에 맞는 양을 찾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험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여량을 좀 한 대표적인 걸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면 보통 이제 대형류 급여량이 보통 이제 여기 목표치가 한 30kg 정도인데 해서 3개월 12주가 보통 3개월 이후 때 100kg를 목표로 합니다. 보통 100kg 정도 목표를 하는데 대형류가 600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피크가 이제 1kg 정도 갈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에 2번 정도 이제 급여를 하는데 여기는 보면 이제 5배 희석한 하나 사례인데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스타터 섭취량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스타터 같은 경우도 이프찜 사료 같은 경우도 꾸준히 놓고 보통 12개월에서 1kg 이상 정도 섭취했을 때 이유시킵니다. 보통 이거는 대형류를 급여할 때는 이 스타터 섭취량이 꾸준히 올라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들이 바로 이제 루멘 발달이나 이런 것들이 관련되기 때문에 꼭 스타터 섭취량도 꾸준히 늘어가는지 보통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많이 아시죠? 전날 섭취량 한 것보다 더 섭취를 하게 되면 증량을 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실험합니다. 그래서 보통 대형류 같은 경우는 한 번 12주까지 하는데 75kg, 그러니까 한 4푸대 좀 덜 먹입니다. 그리고 스타터 같은 경우도 20kg인데 5푸대 정도 하고 이제 건초량 같은 경우도 이때부터 이제 이제 티모시나 이런 것들을 이제 급여를 하는 농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좀 후반 쪽 좀 들어가게 되면 뭐냐면 이제 건초도 이제 가격이 비싸고 다 대부분 수입을 해오기 때문에 보통 이제 육성기 들어갈 때 이제 볏짚을 좀씩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볏짚을 좀 세조를 해가지고 볏짚이 빨리 익숙게끔 하는 농가들도 대부분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사진을 몇 장 가져왔는데 여기는 제가 알고 있는 농장인데 보면 완전히 비닐하우스를 지었죠. 원래 부모님이 아까 복합 농업을 하시다 보니까 하우스를 가지고 계셨는데 본격적으로 축산을 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개조를 해가지고입니다. 그래서 일본 농가분들이 축사 짓는 돈을 제일 아까워하세요. 그럼 고정비로 처음에 투자비가 너무 들어가면 나중에 그걸 회수하는데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진짜 기업이나 이런 데서 새로 농장을 지을 때는 새롭게 세를 주는데 지금 하시고 있는 농가들 보면 되도록이면 건축비나 이런 걸 줄이려고 하고 뭐 주변에 목재자나 이런 것들을 구해다가 직접 구사를 짓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 태어나면 이제 1, 2주, 3, 4주 정도는 이제 개별적으로 하고 스타트 섭취량을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관찰합니다. 하고 꾸준히 한 다음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좀 관리를 좀 하고 나서 여기로 이제 군 쪽으로 옮기는데 이때만 해도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이제 한 마리 개별 관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로봇 포유하게 되고 그 다음에 좀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소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고 좀 더 클 수 있는 것들은 이제 한 마리당 좀 포유량들을 좀 조정을 해줍니다. 자기가. 그리고 이게 포유량을 좀 아까 1.5 쪽으로 이제 늘리게 되면 좀 설사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항상 모니터링하면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농가를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면 여기는 이제 아까 전에 발표하신 분처럼 제한 포유를 하는 농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우사를 질 때 처음에 그런 식으로 줬습니다. 이분. 그래서 보통 이제 일주일 정도 지금 어미소하고 이제 같은 방에 이제 초유를 먹여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일주일 지나면 이제 어미소하고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뒤쪽에다가 가둬놓습니다. 가둬놓고 크리프 피딩을 하게 되는데 한번 보시면 시간이 되면 이제 작업하시는 분이 들어와서 이제 이런 식으로 문을 열어줍니다. 일단 어미소 한번 보고 들어가서 이거를 이제 하루에 2번씩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그러면서 저쪽에서는 이제 자기가 그 스타터를 설치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해놓고 있어요. 일본도 이제 각 지방을 가게 되면 그 여러 그 축산을 경험 안 하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항상 그리고 자기가 24시간 그 농가 그 수의사분이 있을 수 없으니까 여기다가 메시지를 남겨놓더라고요. 이렇게 테이프를 감아놓고 거기다 메모를 남겨놓으면 그 작업하시는 분들이 그걸 보고 이제 내용을 체크하고 좀 자기가 한번 돌면서 설사가 있을 거면 설사가 있으니까 한번 보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는 현재 일본 내에서도 문제가 뭐냐면 그 비전문가들이 지금 소를 키우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비전문가들이 좀 제가 그 낮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시간이 지나면 경험을 하시는데 처음 소를 키우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계를 넣고 돈 투자를 하면 여러 가지 이제 하긴 하는데 그런 것보다 자연스럽게 사료 줄 때 정보가 서로 교환할 수 있게끔 하고 또 그분도 거기다 메모를 적어 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보 교환을 하고 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연락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릴 게 이게 사가현이라고 어디냐면 2022년도 공진회 했던 데가 여기 가고시마라고 여러분들 많이 가보신 적 있을 텐데 여기 말고 좀 사가현이라고 후쿠오카에서 좀 가까운데 여기 현은 화우가 많이 키우지 않는 소입니다. 그 대신 번식 농가가 많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사가현에서 이 화우를 지금 적극적으로 번식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으냐 이제 검토를 해가지고 이제 전농하고 같이 캐틀 스테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번식 농가가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 번식 농가가 소를 키워서 초유까지 먹이고 일주일 후에 소를 위탁을 합니다. 위탁을 해서 이제 그 10개월까지 키운 다음에 그 송아지를 이제 판매를 하면 이제 판매 가격하고 자기네들이 위탁받은 거 이제 해서 그 차액을 번식농가에 줍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번식농가들이 그 하게 되는데 이게 좀 위성 사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좀 가서 제가 좀 조사를 할 쪽으로 가서 좀 실험을 했었는데 보면 처음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기서 이제 송아지가 이렇게 소가 들어오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일단 한번 그 여러 가지 예방 주사나 이런 것도 놓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그때만 해도 한 주에 여기 보면 이게 보통 한 30개 정도거든요. 30개가 하나, 둘, 이쪽 네 줄로 있었거든요. 이런 동이 처음에 있었는데 또 하나가 지금 채워지고 있으니까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제 적극적으로 번식 농가들이 그 이제 부담을 안 갖고 이제 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현에서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야자키나 이런 가고시마 같은 번식 농가들이 많습니다. 특히 미야자키 같은 경우 아까 공진회에서 1등한 소 같은 것들 만드는 지역이고 가고시마도 매번 1등, 2등 하는 소인데 여기서는 번식 농가들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게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소를 키우고 또 이제 인공 포유도 하고 그다음에 자연 포유도 하고 그러는데 이와 같이 좀 규모가 작은 데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행정적으로 이제 서포트를 해서 이런 식으로 캐틀 스테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지원을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화우 생산량을 많이 늘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특징을 보시면 아까 그 포유 로봇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기는 전부 그 바켓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냐니까 그 로봇 포유 로봇가 하나 좋긴 편리한데 이게 좀 한번 그 질병이 들어오면 컨트롤이 안 돼요. 그거 보통 제어하는데 보통 한 달 이상 2달 이상 걸리는데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두수가 많고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바켓으로 한 마리씩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통 여기 계신 분들이 보통 좀 지역에 그래서 좀 은퇴하시고 한 50 정도에 은퇴하신 여성분들이 많이 이런 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대용료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바켓 쫙 놓고 그다음에
다 수거해서 또 하고, 그 다음에 항상 여기서도 이제 교육을 시키는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설사가 있는 점들을 각 체크를 하게 됩니다. 체크 노트를 해놓게 해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포육이 육성기까지 10개월까지 키워서 이런 식으로 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 좀 소개해드릴 게, 조사료 다급평소라고 그래가지고 좀 저번에 잡지에 좀 소개가 나가지고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게 조사료를 많이 먹인 소입니다. 그러니까는 현재 화우드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농사료를 많이 후기에 많이 급여하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피하 지방이 많이 증가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포육이 육성기 때 조사료를 많이 급여를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이 있어서 자기네들이 이런 브랜드를 만든다. 일본말은 규라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이제 그 지역에서, 근데 자기네들이라는 게 이제 농가품 몇뿐만 아니라 거기에 서포트할 수 있는 전농이나 이런 데나 가축 개량 사업소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사양 매뉴얼도 만들고, 또 과도한 피하 지방을 없게 하고, 보통 일당 주차량은 거세 수소 같은 거 1.0 같은 경우는 되게 낮은 숫자거든요. 그렇게 낮지는 숫자는 아닌데 보통 1.2 정도까지가 아닌데 좀 낮게 하고, 그다음에 조사료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인증서를 줍니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여기 매뉴얼 같은 경우 좀 보시게 되면 조사료 섭취량 같은 게 보통 이제 2kg 정도, 보통 일반 매뉴얼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1kg 정도 더 작습니다. 근데 적극적으로 조사료를 많이 급여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많이 노력을 하다 보니까 송아지 판매가도 시장 평균치보다 좀 높게 나오고, 도체 성적도 많이 개량되어 있는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송아지 관리에는 여러 가지 또 기술, IT 기술들이 많이 이용이 돼가지고, 저희도 이제 실험을 하고 있는 게 노란색으로 되는, 이게 보통 만보계하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걸을 때 측정하는 거 있죠?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이 송아지 때 이제 질병이 많이 걸리는데, 보통 질병이 나타날 때 설사가 나가기 일주일부터 활동량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떨어진 양을 모니터링 합니다. 이런 식으로 모니터링해서, 특히 이 기계는 송아지에만 지금 특화된 기계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기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게끔.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축산 이런 사육하는 분들이 비전문가들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특히 송아지 관리 같은 경우에 좀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알러트가 이제 뜨면 그걸 가서 소를 보고 주의 있게 보는 것만 해도 많이 틀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 대규모로 하는 농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도입을 해서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좀 나중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인공 포유, 자연 포유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많이 이용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좋은 송아지가 좋은 비육을 내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데, 그걸 좀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여러분들 송아지 경매 시장을 가면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마리씩 이렇게 소가 나오면 이게 보고 하는데, 이제 소의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제 나옵니다. 육종가나 이제 개통 정보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하는데, 저희가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가격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한 마리씩 나오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한 마리씩 들어와서 경매를 하고, 이런 정보들이 사전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살 소들을 전날에는 다 정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건 아마 한국도. 그리고 이 경매하기 전에 경매가 보통 이제 9시 정도에 시작을 하게 되는데, 1시간 정도 일찍 와서 소를 다 개비를 해놓습니다. 해놓으면 한번 자기가 소를 직접 눈으로 한번 다시 보거든요. 그리고 저도 송아지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게 데이터를 많이 모으려고, 이분들은 경험이 많으셔가지고 어느 쪽을 자기만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엉덩이나 이런 쪽에 살이 안 붙는 게 좋다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얘기를 잘 안 해주세요. 그런 거, 회동적으로. 근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걸 좀 설명을 드리려면, 저희가 한 5,000주 정도를 이거는 이제 조사를 한 게 뭐냐면, 비육 개시 체중하고, 그 다음에 이게 도체 중량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여기 보면
비육 개시 체중이 242kg에서 260kg고 그 다음에 여기가 320kg, 440kg인데 도체 중량이 이만큼 차 있습니다. 개시 체중이. 그리고 마블링 스쿼드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요. 그래서 비육 개시 체중이 성적하고 되게 상당하게 높다는 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저희들이 이제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분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좀 근데 이제 계통 정보나 여러 가지를 하는데 우연찮게 저희가 한 800주 정도 그 혈액 정보가 있는 데이터 세트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 좀 결론적으로 좀 시간이 많이 돼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여러 가지 걸 많이 해보니까 개시 체중이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그 개시 체중의 가장 중요한 이인자인 게 보통 암소 같은 경우 베타카로틴이고 알세수소 같은 경우 비타민 B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사료를 얼마큼 섭취한 개체냐에 따라서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필요해요. 특히 최근에 일본에서는 북해도가 지금 화우 시장으로 가장 지금 송아지를 많이 지금 내는데 그 이유가 조사료를 좋은 조사를 많이 내는 겁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조사를 충분치 공급이 안 되는데 북해도 같은 경우 땅이 넓다 보니까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좋은 조사를 많이 내고 그렇다 보니까 좋은 송아지를 많이 냅니다. 그런 개체들이 보면 혈액 내 여러 가지 베타카로틴이나 비타민 같은 그런 식으로 특징이 나타나 있습니다. 좀 육모 발달에서 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 반추위 발달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데 반추위의 그 발효에 의해서 약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약산이 있는데 이 뷰트리에스라는 게 그 루멘 상피 세포 내에서 BHBA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 BHBA가 많이 혈액 내에 나타난 개체들이 좋은 루멘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보면 보통 혈액 내 300 정도가 가장 기준이고 이게 높을수록 반추위 많이 발달되어 있다고 지금 저희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BHBA가 높을수록 체고나 효율 같은 게 높게 나타나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팁이 많은데 그러니까 또 이제 목초를 여러 종류를 많이 구별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건 여러 가지 종류를 이제 섞어서 이렇게 구축을 하게 되는데 지역마다 이제 구할 수 있는 조사료가 다 다르니까 어쩔 수 없는데 되도록이면 이제 조사료를 예를 들어 3개월에서 10개월까지 많이 매길 수 있게끔 좀 많이 여러 가지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본도 시장이 일본도 외국에서 조사를 다 수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조사료 공급이 이제 좋지 않을 때는 벼칙 같은 걸 좀 적극적으로 씁니다. 육성기 때도. 그래서 좀 절단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8개월 같은 경우 30% 정도까지 이런 식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보통 일본 내에서는 산육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시기마다 발달되는 그 기간이 있어가지고 특히 오늘 말씀드린 포유기 육성기 때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가장 발달을 많이 하는데 특히 그 1위 반추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포유기 육성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가장 많이 발달되는 게 보통 7개월, 8개월 이때를 놓치면 전체적으로 비육 후기나 이때 갔을 때 사료 수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차가 나거든요. 특히 보통 이제 최근 일본도 그런 시장 그렇게 되는데 CP를 굉장히 많이 높습니다. 포유기 육성기 때 많이 높이는데 그러다 보면 이 전기 때도 많이 높이는데 이 전기 때 특히 이 육성기부터 비육 전기 때 CP를 많이 높인 개체들이 보면 나중에 비육 후기에 가가지고 사료 섭취량이 떨어지는 개체들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송아지를 만드는 게, 여기 보시면 여기 진짜 체폭이 없습니다. 이런 송아지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제 포유기 때 섬유 같은 거 섭취량이 좀 줄고, 그 다음에 저희가는 이게 물리적인 자극도 필요하고, 반추위를 위해서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VF나 이런 것도 섭취량도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조사료 다급한 송아지를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육성기 때 불필요한 지방을 줄여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그 섬유질
그러니까 조사료 같은 거 섭취량을 어떻게 많이 늘려주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조사료 섭취량을 많이 늘려주면 타액 분비량이 많이 증가되는데 이때 인슐린 분비량도 적어지고 그다음에 성장 호르몬도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때 많이 골격이 많이 생성되는 걸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육성기 때 우리가 소의 가장 근본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반추이나 이런 되새김이 되게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어떻게 컨트롤해 주냐에 따라서 좋은 송아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개시체중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개시체중이나 비육 개시체중이나 이런 데도 여러 가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첫 번째는 뭐 하우의 전반적인 얘기하고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거는 일본의 포유기 육성기 때는 10개월입니다. 항상 어디서 일본 거를 보실 때 개월령 수가 다르다는 거 꼭 확인하시고, 그러니까 일본은 10 플러스 20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한우 같은 경우는 보통 6개월에서 20 플러스 24개월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항상 일본에서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는 꼭 그걸 보시고, 그리고 대형류하고 그다음에 인공포유하고 자연포유가 어느 게 좋다고는 안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일본도 다양한 사양차기가 있기 때문에 대형류를 고집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번식기간 꼭 1년 일산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대형류를 적극적으로 코스트가 들더라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거를, 그리고 소가 매년 이제 태어나는 숫자에 따라 틀리는데, 특히 번식농가 같은 경우는 제가 일본 내에서 제일 크게 알고 있는 소가 3,000도 있는 농장 같은 경우는 거기도 자연분만만 자연포유만 합니다. 인공포유로는 감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사람을 안 있어도 그냥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3개월부터 10개월까지는 뭐 끝까지 조사료를 고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사료가 없더라도 좀 10개월 정도 가더라도 꼭 볏짚을 좀 잘게 써서도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아까도 하고 가장 일본 내에서 여러 통계를 내가지고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적자였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 강의를 하면 통계가 참 무서운 게 뭐냐면 그냥 전체 평균을 내는데, 근데 그렇게 사료값이 올라가도 이익을 낳는 농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농가들의 특징은 진짜 자료를 많이 모으세요. 특히 한국도 TMR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사료를 적극적으로 쓰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TMR의 수가 적습니다. 화우 같은 경우는. 그리고 보통 분리급여가 많죠. 일반 사료회사에서 구입한 사료를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볏짚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이제 농사 짓는 거 갖고 하고, 그걸로만 해도 충분한 능력이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TMR이 좋고 분리급여가 나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항상 자기가 맞는 이제 것들을 경험상으로 좀 하나씩 개발해 가시면 꼭 이익이 남는 농가가 될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